윤석열 대통령이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강조해왔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새해를 맞은 정치권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2023년 1월 1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오늘 새해 맞아서 하게 됐습니다. 3대 개혁,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 운명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기득권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모든 외교를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 방안 같은 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년사 들으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신년사라는 것은 한 정부의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방향을 실천 의지를 다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그 역대 정부의 어떤 신년사가 종합 선물 세트 같았다라는 그런 평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 가지씩 꼭 다 대답을 그 어떤 그 상황들을 다 언급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집약하기보다는 지금 주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상 한 정부의 모든 부분이 없다는 데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리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그런 강조점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앵커께서 요약하셨지만 첫 번째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 해답을 지금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온 것이지만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세 가지 개혁 중에 노동개혁부터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을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보다 실행 의지를 좀 더 다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모든 분야를 언급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 꼭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신년사였다 평가하셨는데 뭐 저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진단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법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CEO들 같은 경우 올해 경제 침체가 될 거라는 게 60에서 6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한 0.75%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올해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저는 적어도 협치와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오늘 뭐 종합 선물 세트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전 적어도 169석의 제1당과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 당대표랑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협치를 포기하고 저희 3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이해관계자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소재입니다. 그럼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할 대상과의 협치라고 하는 부분 또 국민들의 통합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첫날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위기에 포커스를 맞다고 말씀하시면 전 이후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감 있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할 걸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방안의 가장 중요한 첫 순서가 바로 협치, 통합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협치라는 것은 물론 지금 누가 더 먼저 손을 내미냐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경제 개혁이에요. 그리고 민생 안정입니다. 이 두 부분은 169석의 야당일지라도 협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당이 반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문제 자체는 협치 언급의 유무 없이 사실상 야당인 169석의 민주당 역시 지금 민생 그럼 안정을 부르짖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아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 태도라든지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토크라시라고 보통 표현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겠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보겠다. 그런 정치가 바로 비토크라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에 민주당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협치가 없었다. 어느 정도는 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또 먼저 전제가 될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는 태도 또는 네. 현 정부를 인정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뭐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그 지나친 네거티브가 아직도 선거가 끝났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주말마다 벌어진 어떤 시위, 뭐 퇴진 운동의 시위에 일부 뭐 의원이지만 일부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당 대표라든지 리더가 아니다. 우리 당은 그렇지 않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같이 나와달라라고 이렇게 그 통큰 어떤 리더십의 정치를 또 보여주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일 텐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비론입니다. 어느 예. 쪽도 먼저 이것을 뭐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이니까 저는 야당도 무조건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안 볼 문제는 아니다. 민생이나 경제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예. 양쪽 다 협치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소통 방식 오늘 생중계로 한 10분가량 신년사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 기자회견이 있을까 싶지만 그건 사실 건너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길 문답도 중단된 지 이제 한 달여가 돼가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했고 어떤 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뭐 대부분 모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왜냐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죠. 모든 국민이 못 물으니까. 기자회견이라는 공간은 저희 올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듣고 나서 그 방향이 맞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분노를 냈고 반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를 갖는 거거든요. 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구나. 정부가 준비돼 있구나. 또 나름대로 야당과 협치할 용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대목들인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경제 위기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따라오십시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야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경제 위기라고 해서 무조건 그 말이 맞다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토론을 해야만 반대편도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방식으로 보면 그냥 오늘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자 간담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게 설이 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 그래서 도어 스태핑도 안 하셨잖아요. 하신다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매일매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설 이전에는 기자회견을 여쭤야죠. 어디로 갈 건지 네. 알아야죠, 국민들이. 근데 그것도 안 하신다고 얘기하니 제가 볼 땐 리스크만 관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국민과 토론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작년에 보니까 리스크가 계속 생겼으니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게 정치하시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도 출근길 문답은 안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 그거 안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국민을 방식은 대신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기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기자들이 네. 물으면 거기에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토론들이 가능해야 저는 국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신뢰의 영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아무런 토론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이제 기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할 정도의 그런 소통 시간은 전 많지는 문제가 않습니다. 많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엔 그랬어요. 기자들 만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초기에 했었죠. 나중에 무슨 얘기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변명이에요. 예. 대통령은 국민에게 또 그다음에 야당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 정치라고 예, 생각합니다. 소통 늘려야 한다. 매일같이 하는 출근길 문답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언론과 소통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정을 끌어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그 전제에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전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계속 부르짖었던 건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기자를 만나자. 근데 2번도 안 만났거든요. 1년에 한 번, 친전 기자회견 한 번만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돋보였던 건 뭐냐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하루에 한 번씩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중단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 만나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고 어떤 내용을 네. 하고 어떠한 그러니까 PI가 필요하다. 즉 프레젠트 아이덴티티, 즉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국민과 소통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재했거든요. 네. 국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좀 나서라라고 그 결핍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과다 노출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도리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겁니다. 국민들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은 건 원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 네.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네. 즉 정치로 얘기하면 낙가소내 총리가 다음 총리한테 한 말이 뭐냐면 정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아름답다, 반짝인다 이런 표현이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실행을 하는 것이다. 즉 요즘 지지율이 좀 오른 것은 뭐냐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 점, 네. 즉 뭐 민노총 파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 나와야지만 정치인의 어떤 워딩, 대통령의 워딩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점들이 이제 서서히 가고 있고 앵커께서 여쭤보신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다시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소통의 기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지금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은 재개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건데 왜 그 노변 정당 같은 거 미국에서 루즈벨트 예.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를 통해서 했던 것도 상당히 지금 그 다시 한번 어떻게 그것을 국민들과 만나는 어떤 방법일까라고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나면 최근 들어서 대통령의 강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워딩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계속 어떤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른 패턴으로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표현을 하는 것이 위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자,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지금 북한에 김일성과 관련된 세 부자가 예.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지금 개발한 건 한 번도 그것을 늦춘 적이 없어요. 거의 자신들의 어떤 플랜대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건 진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평화회담을 한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계속 그 자신들의 어떤 프로그램대로 지금까지 해왔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수위가. 그렇다면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일정 정도의 어떤 수위는
그러니까 이 개발의 어떤 수위라든지 계속될 도발의 것이다. 수위는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의 룰에서 우리 저쪽이 예를 들어서 평화를 보일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그것을 보상해주고 저쪽이 전쟁을 원할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근데 저쪽이 전장을 원할 때도 우리는 거기에 보상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게임의 어떤 룰이 무너져 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응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이 대처에 대한 북한이 결과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네.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에 미사일을 미사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시대가 오히려 맞았느냐.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전쟁 준비가 필요한 게 당연하다. 이런 게 또 이제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 통수권이 넘어오는 순간 그 책임은 군 통수권을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 저는 되게 비겁한 거예요. 전 정권 얘기하고 있는 건. 통수권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군 통수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인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이 본인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 정부에게. 근데 지금 사태를 보면 제가 은평구 구민입니다. 은평구, 소대문구, 그다음에 성북구 이런 무인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땐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왜 북한한테 욕 안 하고 우리한테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북한한테 욕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대응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국가 위기관리센터 가셨잖아요. 국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야당이 뭐라 했습니까? NSC 회의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슨 전쟁 중에 토론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NSC가 무슨 토론하려고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지금 제대로 예를 들면 안보를 챙기시는 거야? 이런 거고요. 또 하나가 확전을 각오하겠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무인기 보낸 거 아닙니까? 무인기를 보냈으면요. 만찬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확전을 각오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상황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내부의 분열들이나 예를 들면 이런 혼란들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과잉 대응하게 되면 북한이 노리서 넘어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이제 8개월이 지난 대통령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보 문제만큼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감들을 예. 명확히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대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방부에다가 질타하시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 가지고 얼마 질타하셨습니까? 근데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자라고요. 그러니까 대리해서 사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리 사과는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리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첫 말씀이 뭡니까? 전 정부에서 제대로 훈련을 안 해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8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몇 개월이 지나야 현 정부 탓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위기관리센터 방문하고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볼게요. 국회 사실 새해 가기 전에 일몰 법안들 처리했어야 됩니다. 일몰 법안들 이제 올해가 되면서 법안들이 이제 폐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까지인가요? 8일까지인가요? 네.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네. 그 안에도 처리가 될까라는 게 너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일몰이라는 것은 한 몇 년 시한을 두고 3년이면 3년 시한을 두고 그 3년 내에 어떤 결과물을 내서 다시 한번 적용할지를 결과를 판단하라. 이게 이제 일몰제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32 미만 사업장 문제라든지 또는 화물연대의 그러니까 그 안전과 관련된 안전운임제라든지 각각 수혜를 보는 주체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3년 후에 갑자기 결정하라는 듯이 3년 일몰제가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그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하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일몰제라는 게 꼭 이런 상황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연도 마지막이 돼서까지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연장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가
서로 싸운다. 이런 식의 어떤 일몰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고요. 네. 몇 년 일몰제, 몇 년까지 이위한다. 이건 그때까지 충분히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는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라라는 뜻이니까 이 국회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일몰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문제는 이제 1월 7일까지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12월 달이 넘어선 시점에서는 뭐 1월 7일 날 하든 2월 7일 날 하든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여야가 이 어떤 또 다른 쟁점 법안들과 연결시켜서 또는 또 다른 국회 일정과 연결시켜서 아마도 이것이 처리될까 말까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네. 이것 자체로서 언제까지 하자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폐지가 됐으니까 연장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끝났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재개정을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를 네. 갖고 이야기하니까 급하지 않다라는 상황이 국회에서는 돼버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1월에라도 임시국회 열어서 이거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다 된 후에 그때 임시국회 열지를 논의해도 되는 것이지 임시국회부터 열자라고 합의를 해놓으면 오히려 이건 방탄국회라는 명분이 방탄국회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방탄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1월 7일 다 끝나고 나게 되면 그 사이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뭐 체포동의안을 내게 되면 노웅래 의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결할 거 아니냐. 전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시국회를 설 연휴에 열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몰제 법안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화물 운전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요. 30인 미만 사업장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어도 작년에 다 끝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화물연대에서 저희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가서 다시 또 유예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하니까 강경 진압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얘기했던 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빨리 열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빨리 열어야 되는데 계속 방탄국회라고 말씀하시니 설 연휴에 열자니까요. 상관이 없다니까. 대신 안을 갖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합의가 되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네. 저도 그 정도 방탄국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확히 안을 제시하셔서 저도 그 기간 동안에 소위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될 거잖아요. 조정을 하고. 전 그 정도의 합의안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이재명 당대표가 1월 10일부터 설 연휴 그 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 문제 그렇게 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사실 국회 상황에서 또 충돌되는 지점이 바로 그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4일, 6일 청문회 지켜보고 나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때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숨을 국정조사가 크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마 국민들도 좀 동의할 겁니다. 이것이 어차피 지금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가 이제 그 헌법상의 마감이었고 그것도 안 지켜졌고 또 국회가 12월 9일까지므로 정기국회가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대개 87년 체제 이후에 12월 9일까지는 거의 다 예산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의 기간 동안과 국정조사 기간이 맞물리면서 예산안이 협의가 안 되는 만큼 국정조사의 기간이 줄어드는 그러니까요. 연동을 시켜버리니까 예. 실제로 국정조사를 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전제가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를 보셨을 거예요. 국민들이 보셨는데 대개는 호통을 치는 국회, 그 청문회나 혹은 국정조사 예의 그 생각 기억 나시잖아요. 야당 의원들이 불러다 놓고 목소리 높이면서 호통치고 고함치고 책임을 지라라고 그거를 보려고 지금 국정조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국정조사 왜 하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시스템인가를 다 국정의 어떤 시스템을 다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시스템 속에서 그런 매뉴얼대로 됐는가의 부분적인 어떤 부분들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산정해 놓고 장관 그냥 책임져, 차관 책임져, 경찰 책임져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야만 앞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미연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정조사의 가장 그 초점이 그 점인데 네. 지금의 며칠 동안의 국정조사는 고함과 호통만 있었다. 그래서 연장 여부조차도 당장에는 연장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진 않죠. 연장은 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다만 전제가 되는 건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될 때만이 연장이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연장 여부에 대한 전 어떤 이게 뭐 토론할 사안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국조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놓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이게 무슨 단순한 일입니까? 159명의 우리 국민이 희생을 당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중단하겠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호통 말씀하시는데 역대 국조 중에서 가장 조용한 국조입니다. 오히려 지금 중간에 중단하고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중단한 내용들이에요. 저는 적어도 정부 여당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홍영 원내대표께서 진짜 국민 여론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종옥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